자,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형 법정주의는 설명드렸듯이 죄와 형벌은 법조문에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판례 중심으로. 자, 여기 갑니다. 자, 개념. 법률이 없다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다면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죄형 법정주의는 가벌성 자체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 등을 미리 성문법에 규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기능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이 보장적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위반 효과. 죄형 법정주의는 헌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요. 만약 이에 위반되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자, 근거를 봅니다. 헌법 조문에 있어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행위시법 나와 있죠. 행위시법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형법은 전 시간에 배웠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다. 만약 그 행위 당시에 이런 성립과 처벌이 없다면 처벌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1조 1항은 이 죄형 법정주의를 규정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역 이런 배경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자, 다음. 자, 내용을 볼 텐데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8페이지를 펴보시게 되면 자, 죄형 법정주의 내용으로서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법률주의, 두 번째가 소급표 금지, 세 번째가 유추해서 금지, 네 번째가 명확성, 다섯 번째가 적정성. 시험은요? 판례만 나옵니다. 판례만. 자, 그런데 이 법률주의를 다른 말로 관습형법 금지 이렇게 불려요. 이렇게 불려요. 자, 소급표 금지, 유추해서 금지. 자, 금지 되어 있죠. 이 금지가 되어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이 안 된다. 허용이 안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즉 관습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표를 하는 것이, 유추 해석을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 그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명확성이라든지 적정성은 그런 것이 적용되지 않고 불명확하다든지 부적정하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위헌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됐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법률주의 나왔네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고 성문법주의라고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럼 개정 볼게요. 범죄와 형벌은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법은 협의 형법이 있고 광의 형법이 있는데 그 광의 형법이죠. 그렇죠? 여기서 판례 볼게요. 판례 밑줄 볼까요? 헌법 1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자, 12조 1항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때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밑줄 보시고 법률입니다. 법률. 다른 말로 이걸 뭐라 불러요?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그쵸? 광의 형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이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할까요? 다시 노트 펴볼까요? 노트 펴보시게 되면, 자, 이게 법률의 체계도인데 최고법이 뭐죠? 우리나라 최고법. 헌법이죠, 헌법. 헌법은 국민 투표로 통해서 국민이 직접 만든 것이죠. 그렇죠? 자, 헌법이고 우리는 헌법을 이제 터치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 그 밑에 거. 자, 법률 볼게요. 법률. 이 법률 끝에 무슨 법률, 그렇죠? 무슨 법률 또는 무슨 법. 그렇죠? 무슨 법률이나 법으로 끝나잖아요. 그럼 전부 다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국민의 대표자가 만든 것을 법률이라 하는데 국민의 대표자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있는 곳이 국회죠.
그쵸? 그래서 국민이 뽑은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국회의원들이 엄청 바빠요. 그쵸? 바빠요. 할 일 없이 바쁠 때도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쵸? 자,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속성이 결여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당파 싸움 할 때, 그쵸? 당파 싸움 할 때 보면 시기를 놓칠 때도 있잖아요. 법을 개정해야 되고 또 뭐 등등의 일 처리를 해야 되고 뭐 예산 처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뭐 당파 싸움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안정이도 없고 시기를 놓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가지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할 수는 없고 그 밑에 있는 하위법들 있죠. 법률 밑에 하위법이 있어요. 명령이라든지 규칙 이런 하위법에 위임을 줄 수밖에 없다. 위임. 그러니까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을 준다는 거예요. 심부름. 그 심부름은 무작정 심부름 주는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뭐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즉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신속성이 결여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외에 나와 있죠. 예외. 법률지 예외로서 어떨 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그렇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 예외적으로 위임을 줄 수가 있다. 밑에 명령이나 규칙은 일선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이 법률이 명령이라든지 규칙에 위임을 할 수 있고 자, 법률이 명령에 위임을 했다면 다시 그 명령은 다시 그 하위법에다가 다시 재위임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 법률을 엄마를 한번 해볼게요. 엄마, 모, 그쵸? 모법입니다. 모법. 실질적으로 그렇게 써요. 자, 이 모법이 원래는 엄마가 뭘 해야 돼요? 자, 아빠가 조금 있으면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반찬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직접, 그쵸? 근데 엄마가 할 일 없이 바빠요. 뭐, 진짜 바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일 해서 바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한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쵸? 아이한테 마트 가서 엄마가 저녁 때 반찬 해야 되고 찌개도 끓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가 가서 두부 좀 사가지고 와라. 콩나물 좀 사가지고 와라. 심부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돈 3만원, 5만원 주고 무작정 심부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적어줘야 돼요. 뭐 얼마 사오고 이거 얼마 사오고 이거 얼마 사오고 내가 3만원을 줄 텐데 이 3만원 범위 내에서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렇게 정해줘서 심부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자기가 바쁘다고 해서 애따 돈 주고 네가 알아서 사와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여기 나와 있죠. 포괄적 전면적 위임은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엄마의 심부름을 받아서 마트 가서 물건을 사올 때 위임 범위 내에서 사가지고 와야 돼요. 엄마가 3만원을 줬다면 3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지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인데 저기서 뭐 과자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과자도 막 집어오고 막 외상 긋고 오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엄마는 이 아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종이 쪽지에다가 일일이 열거를 해서 이것은 얼마나치 이것은 얼마나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이 위임이 적법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대뽀로 포괄적 전면적 위임을 하거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초과해서 물건을 사오거나 그러면 전부 다 위헌이 됩니다. 위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듯이 구속요건 플러스 형벌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이 형벌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위임을 맡길 때에는 형벌의 종류라든지 상한하한을 적어서 쪽지에다가 적어서 심부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즉 형벌을 위임한다라고 했을 때 사형이라든지 징역이라든지 금고, 그쵸? 콩나물, 두부, 시금치 이렇게 항목을 정해줘야 돼요. 정해줘야 되고 상한하한 얼마는 얼마나치, 얼마 미만으로 하한은 얼마나치
그 범위 내에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적법한 것이지. 무대뽀로 돈 얼마 주고 무대뽀로 어떻게 와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구성요건이죠. 이 구성요건을 밑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위임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심부름을 하는 그 아이가 그 메모장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콩나물이 뭔지는 내가 아이가 알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다녔으니까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아이가 그 말 뜻을 듣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의 항목을 적어줘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고 위임 범위 내에서 얼마나치 사와라 이렇게 했을 때 적법한 것이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의 추상적인 그런 단어를 적어주게 되면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불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무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판례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잘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와 볼게요. 자,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명령, 규칙, 조례 등에 의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쵸? 원칙적 금지가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자, 관습형법 금지 범위 나와 있죠? 제가 노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노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무슨 금지, 무슨 금지가 붙은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가 않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허용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자, 허용되지 않는 것 나왔네요. 허용되지가 않는 것. 자,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드는 것은 구성요건을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을 만드는 것, 형을 가중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죠.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러나 유리한 것은 동그라미. 이것은 관습형법이라 할지라도 행위적에 유리한 것은 허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 한번 나와 있죠. 관습법에 의해서 구성요건, 즉 법조문을 폐지하거나 법조문을 축소시키거나 또는 형을 감경시키거나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죠. 이런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관습법을 가지고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책임 조각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인적처벌 조각 사유를 만들어준다든지 또 객관적 처벌 조건을 인정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됐죠. 자, 밑에 보충적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강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관습법이 방금 위에서 보았듯이 직접 형법의 법원에는 될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수리방해죄 할 때 이 수리권 있죠. 수리권. 이 수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습법, 그 지역의 관습 있죠. 시골 지방의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수리권이 근거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수리권이 그 지역의 관습에 따라서 형법 수리권을 근거할 때 수리권을 만들 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3번 체크하시고. 자, 방금 보았듯이 모든 형벌법규를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형식적 의미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주의는 법률이 형벌만을 규정해놓고 그 세부 사항을 밑에 하위법에다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건을 볼게요. 위임입법을 하는 경우에 자, 엄마가 어떻게 한다고요?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시켰을 때 이것이 허용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포괄적, 전멸적 위임은 금지가 된다. X하시고 위에 거 동그라미시고 그리고 자, 구체적, 개별적 위임을 했다 할지라도 하위법은 수권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수권법률, 권한을 주는 법이란 말이에요. 권한을 주는 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내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가능하다. 그 범위를 초월한 것은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3만원을 줬다면 3만원 범위 내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지 지 혼자 막 외상 긁고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헌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판례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죄형법정주의란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 즉 실질적 의미 형법을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는데 이 판례를 보면
사회 현상이 좀 복잡하죠. 국회의원이 좀 전문적인 능력이 떨어진 애들도 많고요. 또 시간적 한계의 능력 때문에 국회에서 모든 법을 다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관에 위임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위임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신들은 뭐야? 자신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 밑에 있는 애들에게 너네 전부 다 법률 만들어 시행령 만들어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하위법에다가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요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위임 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위임할 때 구성요건에서는 어떻게 위임하라, 형벌에서는 어떻게 위임하라고 하는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성요건에서는 자, 처벌 대상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예측 동그라미, 그리고 구체적 동그라미. 자, 그랬을 때 한해서 위임이 가능하고요. 형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종류입니다. 그것이 벌금인지 징역인지 이렇게 형벌의 종류를 일단 정하고요. 정했다면 상한과 폭을 명확히 해야 되겠죠. 하하는 얼마고 상하는 얼마고 이런 것을 전제했을 때에 한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된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위임법은 죄형법 정지 위반이다는 내용의 판결인데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기억을 해두시고 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대강이나마 예측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가능성은 자,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조례가 위임받은 사항을 또다시 지자체 장에게 정하는 규칙 등에 죄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은 적용된다. 이런 논리죠. 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는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자, 부품 사건부터 봅니다. 여기서 1번이 중요한 거예요. 자, 1번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의 반복인데 읽어볼게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가 마트 가서 물건 사올 때 엄마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만 물건을 사오는 것이지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은 절대로 사오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위임받은 동그라미, 그리고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엄마가 준 돈에 한해서만 물건 사와야 되는 것이지 이 꼬맹이가 뭘 한다고 외상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만을 그 시행령이 모법인 법률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을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법률의 위임도 없이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쵸? 말씀드린 대로 엄마 위임도 없는데 물건을 사온다든지 엄마가 준 쪽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물이 아닌 다른 것을 산다든지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법률주의 위반이다는 것이죠. 특히 그 시행령이 법률의 명식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그 말은 법률에도 없는데 지 멋대로 물건을 사온다 이런 말입니다.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 요 사례가 바로 이 부품 사건입니다. 읽어볼게요. 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서 총포신 공이치기가 부착된, 이건 전문 용어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군대 미필자는 모르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용어를 알아요. 총기의 부품이죠. 부품의 종류들입니다. 이것이 부착된 총포의 부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과연 이 갑을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은 총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부품을 갖고 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과연 법률 위반죄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인데, 자, 꺽쇠 2번을 갑니다. 자, 여기서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이죠. 법은 뭐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법 2조 1항을 보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각주 갑니다. 각주를 가보면 이 꺽쇠 1번이 바로 뭐다? 법률입니다. 법률. 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총포라 함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이것은 다 총포죠. 총포의 종류입니다. 그 밖에도 이거 외에도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 총포와 공기총 중에서 자세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 이렇게 국회에서 요 총포의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총기 전문가가 아닙니다. 총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게 최대치야.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이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 기타 알파가 있겠지. 그 알파를 일일이 열가지 못하니까 쏠 수 있는 장약 총포와 공기총 중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야, 마트 가서 쏠 수 있는 거 사와. 쏠 수 있는 거 다 사와. 이랬습니다. 그러면 쏠 수 있는 걸 사와야지. 쏠 수 없는 걸 사오면 안 되죠. 아이가 심부름 할 때는. 그래서 하위법이 모법의 위임을 받아서 총포에 대한 개념 정의를 내릴 때에는 이어받을 때에는 이 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쏠 수 있는 것을 적지 아니하면 그 모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 위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요 3조가 뭐냐면 쭉 올라갑니다. 3조가 어디 있지? 여기 나와 있네요. 시행령이죠, 시행령. 요 시행령 3조 1항인데 요 각주 2번이 시행령 하위법 내용입니다. 하위법은 어떻게 적었는지 볼게요. 자, 요 꺽스 2번입니다. 이 부분이 시행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법은 모법을 말합니다. 법 2조 1항에서 말하는 총포는 하면서 다음 각호의 총과 포 그리고 부품을 말한다. 이렇게 하위법이 규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심부름을 받아서 마트 가서 총포를 사왔는데 총과 포는 제대로 사왔어요. 총과 포는 쏠 수 있는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품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부품 자체가 무슨 것을 쏠 수 있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총과 포는 사왔는데 거기에 부품까지 사온 거야.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시키지도 아니한 것을 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모법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꺽쇠 1번을 가보면 분명히 시행령은 엄마의 명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항만을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을 세부적인 것만을 사와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을 사오면 안 돼요.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걸 다시 한번 꺽쇠 2번을 가보면 자, 모법에서 말하는 총이라 하는 것은 자, 발사하는 성능을 가진 것이면 되는데 부품은 그 자체가 발사할 성능을 갖지 못한 것으로서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시행령이 2조 3조 1항에서 말하기를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이 부품까지 총포라고 한 것은 올라가서 처벌 대상을 확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임 범위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 위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법 위반이야. 그래서 이 꺽쇠 3번에 각주 3번에 나와 있는 이 법은 뭐다? 이 법은 2조에 위반된 거야. 그래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무효다. 이러면 무효다. 결국 이 사실관계에서 가별한 사람이 부품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법 위반죄 처벌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 법 위반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위반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 죄형법정지 원칙상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하려면 애당초 법에 이 모법의 부품까지 규정해 놨으면 처벌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법에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하실 때에는 이 부분 확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나머지 판례 볼까요? 자, 요 두 판례는 형법 판례라기보다는 헌법이나 행정법에 나오는 판례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재에 우리 형법 시험에 나오면 안 돼요. 이건 헌법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지. 제가 예전에 헌법 공부할 때 이 판례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형법 교재에 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출제자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형법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이런 판례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깊게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판례 볼게요.
자, 법규 명령의 경우에, 즉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에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그때는 유효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 명령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위임 근거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무효다는 거예요. 즉 위임 근거가 부여되면 유효가 되고요.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런 취지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출제되지 않습니다. 한번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은 시험장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만약 이걸 공부를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막상 이 문제가 나오면 당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판례. 자,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이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가 없고 모법에 관해서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판례 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